낭만 DJ의 추억 라디오. 오늘은 요즘 젊은 사람들로서는 전혀 이해하지 못할 한국인들의 숨겨진 아픔, 이산 가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주변에서도 이런 슬픔을 가진 지인분이 계실지도 모르겠네요. 이산 가족. 본의 아니게 흩어져 서로 만날 수 없게 된 가족을 뜻하는 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을 살았는지 죽었는지조차 모르고 평생 가슴 속에서 꿈속에서만 그리워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게 얼마나 비극인지는 전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습니다. 특히나 우리 대한민국은 그 아픔에 대해 아주 민감한 역사를 가지고 있죠. 멀리는 임진왜란이나 병자호란, 일제강점기 시대의 강제징용, 특히 1950년 6.25 전쟁 당시 발생한 이산가족들은 75년이 지난 2025년 현재까지도 그 답답한 고통을 가슴속에 품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헤어지면 부산의 영도다리라고 있으니 그 앞에서 만나자 라고 약속했다가 전쟁통에 뿔뿔이 흩어져 결국 평생 동안 만나지 못한 사례가 그땐 비일비재했죠. 6.25 전쟁이 끝난 후 수백만 명의 피난민들은 필사의 노력으로 각자의 가족들을 찾아 나섰지만 끝끝내 가족들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남쪽으로 피난 내려오다가 헤어졌던 사람, 포로로 남한에 끌려왔다가 돌아가지 못했던 사람, 가족이 갑자기 북한으로 납치를 당했던 사람 등등. 하지만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후 남한과 북한은 그 어떤 나라들보다 심한 적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침투해오는 간첩들, 테러 시도, 각종 군사 도발, 그리고 거기에 대응하는 강력한 반공교육과 군사 대치까지. 사실상 북한에 있는 가족들과 만나게 해달라는 요청은 감히 이루어질 수가 없는 소원이었습니다. 전쟁 때 혹은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이 빨갱이라는 존재에게 치가 떨리도록 고통을 당한 국민들이 그 당시엔 한둘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중 1964년에 아주 놀라운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신, 금, 단. 그 인권 없다는 북한에서 여성의 몸으로 1960년대 중거리 육상 세계 챔피언이 된 놀라운 사람이었죠. 6.25 전쟁 중 일사후퇴 당시 그녀의 아버지는 혼자 함경도에서 남쪽으로 피난을 갔고 남은 가족들과 그녀는 그대로 북한 땅에 남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전쟁이 끝나고 육상 세계 챔피언이 된 신금단의 놀라운 활약이 전 세계로 전파되자 이를 알게 된 그녀의 아버지는 대한올림픽위원회에 찾아가 신금단이 자기 딸임을 호소했고 이 사실을 접한 중앙정보부는 그를 통해 신금단을 남한으로 끌고 올 계획을 짜게 됩니다. 1964년 10월 9일 전 세계의 시선이 몰렸던 도쿄올림픽 당시 한국과 일본 언론들은 딸을 찾고 있다는 신금단 선수 아버지의 이야기를 대형 이슈로 만들었고 서로를 만나게 해야 한다는 국제적 여론이 커지자 결국 북한 측도 부녀의 짧은 상봉을 허가하게 되었습니다. 보도된 뉴스 기사에 따르면 두 사람은 어머니와 동생들은 다 잘 있어요. 그래, 나도 잘 살고 있다. 라는 안부로 대화를 시작해 서로 눈물로 그리움을 달랬지만 애초 약속되었던 7분의 시간이 다 되자 중앙정보부의 지시를 받았던 신 선수의 아버지는 그녀에게 갑자기 남한으로 오라는 말을 꺼냈고 그 말에 당황한 신금단 선수가 그것을 거절한 뒤 북한 측 사람들에게 양팔을 잡혀 끌려가면서 14년 만에 만난 부녀의 마지막 이별 시간은 상당히 어수선했다고 하죠. 어쨌든 신 선수가 헤어질 당시 아버지의 등 뒤로 외마디처럼 쏟아냈던 아바이! 라는 한마디는 전 국민의 유행어가 되었고 눈물의 신금단이라는 대중가요까지 히트를 치게 되면서 1964년 대한민국에선 이산가족 상봉 열기가 매우 뜨거워졌습니다. 심지어 여야 의원 46명이 남북 가족 면회소 설치를 제안하기까지 했죠. 하지만 반공태세가 약해질 것을 두려워한 박정희 정부는 이를 철저히 묵살했고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초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 사건으로 조용히 마무리되었습니다.
이후 대한민국 경제가 북한을 앞서기 시작했던 1971년부터는 대한적십자사가 1000만 이산가족 찾기 운동을 재창하며 서울과 평양에서 7차례의 회담을 개최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고 1972년과 73년 또한 7.4 남북 공동성명과 6.23 선언,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 등의 큰 이벤트가 있었지만 이때 역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실현되지 못했죠. 그러던 중 우리가 서울의 봄으로 익히 알고 있던 그 사건이 일어나 정권이 바뀌자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웬 아저씨가 둘 다 고아원에 갖다 넣어야 되는데 저는 남자고 그래서 고아원에 넣고 내 여동생은 이발소에 양자로 보낸다고 이발소에 맡겼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린 삭신에 그래도 찾아야 되겠다는 그런 긍지를 가지고 몇 번 갔었는데 이사가고 없었어요. 저 어렸을 때 있잖아, 이발소 집에 맡겨놓고 갔었어요. 예, 맞아요. 날씨가 흐리고요. 예, 맞아요. 오빠! 오빠! 이제 죽어도 원한이 없어요. 오빠! 때는 1983년 6월 30일 밤 10시 15분. 이날 KBS에서는 훗날 세계 최장기간 연속 생방송 기록을 세우게 되는 전설의 프로그램 이산가족을 찾습니다가 방영되었는데요. 무려 11월 14일 새벽 4시까지 138일간의 생방송으로 진행되었던 이 프로그램은 동원된 인력만 약 1000명, 접수된 건수만 약 10만 건, 그 중에서 결과적으로 재회에 성공한 가족들이 무려 1만 명이 넘었을 정도로 엄청난 인기를 가졌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당시 각 지역 방송국 아나운서들은 자기 지역에 출연한 사람들을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방송에 내보내기 위해 휴식 시간도 없이 방송에 임했고 카메라를 잡은 제작진들 또한 코피까지 닦아가며 중계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많은 기업들도 텔레비전과 이동 화장실, 공중전화 등을 후원했고 시민들은 자진해서 안내, 의료봉사, 신청서 대피일 자원봉사에 나서거나 기차표, 생수, 빵 같은 개인 기부까지 하며 이 역사적인 순간에 힘을 보탰습니다. 지금은 상상할 수 없는 정이 넘쳤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모습이었죠. 공식 통계에 따르면 당시 이산가족들의 수는 약 1000만 명이었습니다. 그 시절 대한민국 인구가 약 4천만 명 정도였으니 전국민 4명 중에 1명이 이산가족이었던 셈이었죠.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일상인 요즘에서야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지만 1960년대, 70년대에는 전화와 TV가 아주 고가의 사치품이었기에 사실상 한 번 헤어져 버리면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도 서로 만날 길이 없었습니다. 어렵게 돈을 모아 일반인이 신문에 광고를 낸다 해도 당사자가 그 광고를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은 데다 인신매매 같은 범죄도 횡행했으니 더욱 만나기가 어려웠죠. 사연들도 다양했습니다. 일하기 위해 멀리 집을 떠났다가 명절에 돌아오니 월세를 못 내 쫓겨난 가족들이 갑자기 사라져버렸다든가, 입을 덜고자 자기 자식을 남의 집에 식모나 양자로 보냈다가 연락이 끊겼다거나, 생활고로 인해 자식을 버리거나 가출하는 사람들이 그 당시엔 너무나도 흔했습니다. 각종 주민등록 관련 행정은 1980년대 이후부터 자리를 잡기 시작했으니 정부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죠. 이러한 상황에서 칼라TV까지 보급되었으니 이산가족 찾아주는 프로그램이 큰 인기를 끌게 된 것은 사실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가족과 갑자기 헤어지게 된 사람들은 정말로 간절했으니까요. 이 눈물의 현장은 해외에서도 엄청난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1980년대는 공산주의 진영과 민주주의 진영의 대립이 극에 달했던 냉전 시절이었기에 전쟁의 비극과 그 아픔을 치유하는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던 이 프로그램이 전 세계에 주는 영향력은 대단했죠. KBS 본관 중앙홀에 마련된 기자실에는 전 세계 25개국의 기자들이 상주하며 상봉 소식을 실시간으로 각국에 전달했고 심지어 유엔 사무총장과 미국 대통령까지 이 프로그램을 언급하기도 했었으니까요. 그럼 어떤 사연들이 있었을까요? 가장 유명한 사연 중에 하나는 이것입니다. 배우 유해진 씨를 닮아서 유명한 광만영 씨 가족의 사연이었죠. 가족을 데리고 같이 월남했습니다. 이사호텔 때. 그래가지고 제일 1착으로 월남해서 서울 해방촌에서 한 달 동안 살다가 다시 또 인사호텔 갔습니다. 그래서 손을 잡고서 제일 한강교 부교로다 넘어왔습니다. 넘어와가지고 서울 연등포 프리토홈에서 열차를 타기 위해서 화차 곡간이죠. 거기서
헤어졌습니다. 누이는 거기서 헤어지고 나는 그때 16살인데 동생들을 끌고 아버지 어머니 붙들고 끈으로 다 엮었습니다. 다시는 헤어지지 말자고. 그래가지고 늙으신 어머니 아버지 뒤로 끌고 같이 나무로 피난해서 조천에서 대전으로 정착했습니다. 이 사연도 기가 막혔습니다. 돌아가신 줄 알고 해마다 제사를 지내드렸던 어머니와 상봉하게 된 한 아들의 이야기였죠. 야, 수호야. 예. 그동안 그래 어떻게 지냈냐? 뭐 제 사는 게 뭐 어떻게 이래 사십니까? 그 어머니가 참 어떻게든 살기 힘든 힘니까 그래, 나는 어머니 밥을 떠놓고 싶네 지금. 나는 아드님이 저 밥을 떠놓으셨다고 그랬는데요. 밥을 저 부산의 아드님이요. 예, 지사 날로 몰랐어 예. 예. 9일 날 어머니 아버지하고 예. 내 밥을 떠났다고. 예. 또 모시고 술 먹일 그래서 이렇게 오래 사는가 보다. 전화습니다. 예. 그래서 오래 사는가 봐. 이 방송에는 유명 연예인이 출연하기도 했었습니다. 가수 김수희, 남행열차와 애모로 알려진 당대 최고의 여가수 중 한 명이었죠. 당시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잃어버린 가족을 찾으러 왔다가 그곳에서 가족을 찾게 되는 아주 기적 같은 일들도 종종 일어나곤 했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옆줄에 앉아 계실지도 모르셨어요. 얼굴을 잊었어요. 언제 헤어지셨었어요? 22년인데요. 22년. 23년 됐는데요. 23년이요. 네. 계속 날라댔어요. 어디서 헤어지시게 됐어요? 동천에서 헤어졌어요. 동두천에서 저희가 이사 가느라고요. 아버지가 천국서 돌아가셨다면서. 아니요, 동두천에서 돌아가셨지. 동두천에서 돌아갔는데 천국서 돌아가셨다고 그래. 내가 동두천에 가서 얼마나 찾았다. 심지어는 너무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 격해진 감정 때문에 실신한 출연자도 있었습니다. 저 누구 의무실에서 사람 오라고 그러세요. 가만히 있어요.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완전 잡았으니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비극입니까? 가만히 계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가만 놔두세요. 당시 북한 지도자였던 김일성을 욕하는 사람들도 많았고요. 예예 누나 맞아요. 누님이라고 그러세요. 누님 야, 누님. 대한민국 만세다. 대한민국 만세다. 북한의 집에서 이놈의 새끼야. 너는 이 사실을 아느냐? 5천만 결의에 이 원한 며칠 이 사항을 아이고, 네 죽일로. 내 동생이 저렇게 예, 대구 전화번호 좀 가르쳐 주세요. 이 방송은 그 자체로도 엄청난 의미를 가졌고 전쟁의 비극을 막아야 한다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하기도 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이후 성사될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라는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초유의 사건에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점입니다. 그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알고 있죠. 세상에 감히 대한민국 사람이 북한 땅을 밟고 북한 사람이 된 가족을 만난다. 정말 입 밖에 꺼내기도 무서웠던 이 상상이 과연 어떻게 실현되었던 걸까요? KBS의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다음 해인 1984년에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큰 수해가 있었습니다. 사망자만 189명, 실종자는 150명으로 아주 심각한 자연재해였죠. 그런데 그때 북쪽에서 아주 놀라운 제안이 들어옵니다. 쌀 7,800톤과 옷감 50만 미터, 시멘트 10만 톤, 의약품 등의 구호물품을 대한민국으로 보내주겠다는 제안이었죠. 그런데 사실 이 제안이 황당했던 이유는 당시 북한이 7개월 전 공산주의 국가 중 최초로 국가 부도를 선언할 정도로 나라 경제가 박살난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북한 당국은 아주 단순하게 남조선에 구호물품을 보낼 정도로 우리 조선인민주의공화국은 아직도 대단하다를 북한 주민들에게 외치고 싶을 뿐이었죠. 어차피 북한을 증오하는 대한민국이 이 제안을 평소처럼 거절할 테니까요. 하지만 충격적이게도 북한을 골탕 먹이고 싶었던 전두환 정부는 이 제안을 수락합니다. 전례가 없었던 일이었죠. 이에 북한이 얼마나 당황했던지 북한은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온 나라 살림을 박박 긁어모으고도 모자라 중국 측으로부터 지원까지 요청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울며 겨자 먹기로 구호물품을 보내다가
화물선도 침몰하고 어디서 이런 쓰레기 같은 쌀과 시멘트를 보냈냐고 욕까지 먹고 전두환 정부가 비웃으며 보낸 최고급 답례품이었던 손목시계, 고급 원단, 최신 가전제품 등을 주민들 몰래 압수하느라 김일성의 자존심은 완전히 구겨지고 정말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었죠.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이 수해물자 지원 코미디쇼를 계기로 남북 교류의 물꼬가 트여 남북 관계는 얼마간 해빙기를 맞이했다는 점입니다. 11월에는 남북 경제회담이 열렸고 이듬해인 1985년에는 마침내 6.25 전쟁 이후 최초로 공식적인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죠. 1980년대가 시작되면서 시대가 변했다, 대한민국이 변했다 했지만 그래도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을 만난다는 꿈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산가족의 아픔을 치유하겠다는 대한적십자사의 원대한 꿈은 끝끝내 결실을 맺게 되었죠. 1985년 8월 서울에서 열린 8번째 남북 적십자 본회담에서 이산가족 상호 방문단 및 예술공연단 교환이 마침내 합의되었으니까요. 이 소식에 온 대한민국이 정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당시 합의된 공식 일정은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단 3박 4일 한국 측의 35명과 예술공연단이 평양 고려호텔을 방문하고 북한 측의 30명과 예술공연단이 서울 쉐라톤 워커힐 호텔을 방문하는 일정이었죠. 총 55명만, 그것도 3박 4일 중에서 공식 행사 기간에만 감시원을 끼고 잠깐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아쉬움은 많았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시작이 될 수 있었기에 사람들의 기대감은 대단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남북 교류가 더 활발해지면서 이것이 통일의 서막이 될 수 있다 생각하기도 했고 당대 최고의 가수 나훈아와 화춘화, 코미디언 김희갑, 만담과 남보원 등이 캐스팅된 이 남한예술공연단의 공연을 북한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생각할지, 수십 년간 철저히 차단되었던 북한 예술공연단의 수준은 과연 어떠할지 사람들의 호기심이 가득했으니까요. 당시 공연에 대한 평가는 이랬습니다. 먼저 평양에서 공연을 했던 남한예술단 측에서는 가뜩이나 극도의 긴장감 속에서 공연이 시작됐는데 관객들 또한 무표정과 무반응으로 마치 통나무처럼 앉아있어서 매우 힘들었다 라는 증언들을 많이 했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당시 공연에 참석했던 관람객들은 전부 북한의 엘리트층과 고위급 당 간부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박수와 환호는커녕 표정마저도 모두 엄격하게 유지했다고 하죠. 반면 서울에서 공연을 했던 북한 예술단의 상황은 조금 달랐습니다. 남한 관객들은 북한 예술단의 집단적이면서도 화려하고 정교한 무용 공연과 절제된 아름다움과 순수함이 느껴지는 민요 공연을 아주 높게 평가했으니까요. 물론 곳곳에 담겨있는 체제선전과 이데올로기적 메시지들 때문에 큰 이질감을 느꼈다는 평가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공연에 대한 평가가 갈렸던 것과는 달리 이산 가족들이 상봉하는 순간에 대해서는 모두가 같은 감정을 느낄 수밖에 없었죠. 전쟁으로 헤어진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딸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그리움을 쏟아내며 부둥켜 안고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은 이산 가족이 없는 이들의 마음마저도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되었죠. 그들은 우리의 철천지 원수이면서도 동시에 한때 같은 민족이었다는 사실과 남북 이산가족 문제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과제라는 사실을요. 그러나 북한 지도자 김일성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머릿속이 온통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죠.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북한은 남한이 국제 스포츠 대회를 통해 체제를 선전한다고 주장하며 남북 갈등을 다시 부추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도 88 서울올림픽은 평양에서 함께 개최해야 한다며 땡깡을 부렸죠. 그러나 뻔뻔하게 짝이 없는 이 모습에도 올림픽 정신을 생각했던 국제올림픽위원회와 남한 측은 일부 종목들만 따로 선정해 평양에서 경기를 치르자는 절충안까지 제시했지만 북한은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대한항공 858편 비행기를 폭파시키는 테러까지 저지르며 남북관계를 갈등의 끝으로 몰아갔죠. 남파 공작원 김현희를 통해 일으킨 이 사건으로 무려 115명이 사망하면서 한국 사회에서는 북한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노태우 정부는 88 서울올림픽을 발판 삼아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새롭게 바꾸길 원했죠. 휴전 중인 분단국가, 찢어지게 가난한 개발도상국, 민주주의를 탄압하는 군사 독재국가 이미지를 넘어 경제성장과 민주화로 나아가는 동아시아의 선진국 이미지,
그리고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모든 면에서 앞선다는 인식을 전 세계에 각인시키면 국제적 위상도 올라갈 뿐더러 외국에서 투자도 받고 불안했던 자신의 정치적 입지도 다질 수 있었으니까요. 때문에 88 서울 올림픽은 반드시 성공해야만 했습니다. 거기다 이번 올림픽에는 냉전 시기였음에도 소련과 동독을 포함한 공산권 국가들이 대거 참가하면서 국제적으로도 평화와 화합의 여론이 형성되고 있었고, 노태우 정부는 1988년 7월 7일 북한을 포함한 공산권과의 교류 개방, 남북 교류 확대,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의지를 담은 77 선언을 발표하며 북한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해 한반도에도 평화 분위기를 가져오려고 했죠. 하지만 나만 잘 되는 꼴은 절대 볼 수 없었던 북한이 올림픽 참가조차 보이콧해버리자 남북 관계는 다시금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그 후 남북 기본합의서와 남북 동시 유엔 가입, 비핵화 공동선언과 1차 북핵 위기, 김일성 사망과 한국 정부의 조문 거절, 강릉 무장공비 침투 사건과 여수 반잠수정 격침 사건, 북한의 대기근과 남한의 IMF 외환 위기 등 수많은 이슈들 속에서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할 사회적 분위기는 형성되기 어려웠죠. 그러다 1998년 2월 25일 대한민국 제1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김대중 대통령이 새로운 대북 포용 정책, 일명 햇볕 정책을 선포하면서 상황이 바뀌게 됩니다. 실향민이었던 현대그룹 정주영 회장이 직접 소 500마리를 이끌고 북한에 방문했던 일명 통일 소떼 방북을 시작으로 한반도에서 가장 유명하고 아름답다고 알려진 금강산 관광길이 열리고 개성공단 사업이 추진되는 등 점점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녹기 시작했죠. 비록 1999년에는 제1연평해전으로 잠시 갈등이 있었지만 21세기가 시작되었던 2000년에는 드디어 평양에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의 역사적인 첫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6.15 남북 공동선언 발표와 함께 인도적 차원의 이산가족 문제 해결에 합의했는데요. 이로 인해 2달 뒤인 8월 15일에 마침내 두 번째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시작될 수 있었죠. 15년 만에 열리는 이 소중한 기회를 향한 이산가족들의 참여는 매우 뜨거웠습니다. 먼저 이산가족을 신청한 사람 75,900명 중에서 400명을 컴퓨터로 추첨해서 뽑고 거기서 현재 여행을 할 수 있는 건강 상태, 직계가족 여부, 북한 쪽 가족의 생존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해 다시 100명을 선발했죠. 그렇게 뽑힌 100명의 상봉단과 공연단이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2박 3일간 평양 고려호텔에서 1대1 면담, 환영 만찬, 문화 행사 등의 일정을 갖고 돌아오는 것이 이번 행사였습니다. 짧은 기간은 매우 아쉬웠지만 지난 상봉과는 달리 정례화에 합의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이산가족들이 상봉을 기대할 수 있었죠. 거기다 북측 방문단 100명 또한 남한에서 가족을 찾을 수 있었기에 추첨에 떨어진 사람도 운만 좋다면 생각보다 일찍 가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거기다 이 역사적인 순간들은 KBS, MBC, SBS 등 지상파 모든 방송사에 의해 생중계되며 전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죠. 이 방송 이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산가족 문제가 더 이상 정치적, 이념적 문제가 아닌 인도주의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인륜적 문제라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그러한 인식을 발판 삼아 2007년까지 15차례나 더 이산가족 상봉을 진행할 수 있었죠. 횟수가 거듭될수록 납북자 및 국군 포로 문제로 이산가족이 된 사람들도 명단에 포함시키거나 본인 외의 가족들까지 함께 상봉 현장에 참여하기, 화상 전화를 통해 상봉하기 등 많은 부분들이 발전되기도 했는데요. 그러던 중 2008년 7월 11일 오전 5시 정말 소름 끼치는 사건 하나가 발생합니다. 금강산 관광에 나섰던 50대 여성이 북한군의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새벽에 산책을 하던 중 군사 경계 지역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먼저 국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로 북한 금강산으로 관광을 갔던 대한민국 민간인 박광자 씨가 북한 군인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었죠.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았던 피해자는 해안가를 산책하던 중 관광 통제 울타리를 넘어갔는데 이때 인민군 육군 해안초소를 지키던 병사가 박광자 씨에게 그대로 멈추라며 경고 사격을 했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오히려 도망을 가자 뒤에서 총을 쏴 박광자 씨를 사망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정이 어찌되었든 이 사건을 시작으로 북한의 실체를 알게 된 국민들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햇볕 정책도 사라지고 북한 좋은 일만 시켜준다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까지 중단되면서 사실상 다시 한번 남북 관계는 얼어붙었습니다. 북한은 절대로 믿을 수 없다라는 말을 이젠 어느 누구도 반박할 수 없게 되었죠. 그리고 이 이후부터 대한민국의 젊은 세대들은 통일이라는 단어를 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이렇게 흘러가자 아직 추첨에 선발되지 못한 이산 가족들은 혹시 이대로 모든 게 끝나는 건 아닐까 발을 동동 굴러야만 했죠. 다들 나이가 많으셨기에 시간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북한 체제를 비판했다는 이유로 136일간 억류되었던 현대 아산 직원 유성진 씨가 석방되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장례식에 참석한 북한 측 조문단이 이명박 대통령과 만나 대화를 하게 되면서 다시금 훈풍이 불기 시작했는데요. 그 결과 2년여 만에 제17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9월 26일부터 10월 1일까지 성사되게 되었습니다. 당시 경색되어 버린 남북관계 때문에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했던 이산가족들의 눈물과 오열은 보는 이들의 심정을 매우 안타깝게 만들었죠. 하지만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린 북한은 2010년 3월 수십 명의 대한민국 청년들 목숨을 앗아간 천안함 피격 사건을 일으켰고 이에 이명박 정부는 5.24 대북 제재안을 발표하면서 남북 갈등은 점점 심화되었습니다. 물론 이산가족 문제를 정치 군사 문제와 분리하자는 의견에 힘입어 10월 말 또 한 번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이뤄지긴 했지만 바로 11월에 연평도 포격 사건이 다시 발생하면서 남한과 북한은 마치 냉전 시기로 회귀한 듯 상호 적대의식을 가감없이 드러냈죠. 북한에게 호구같이 이용만 당하다가는 정말 큰일 난다 라는 여론이 점점 거세지면서 민간 교류마저 급격히 감소했는데요. 2011년 새롭게 등장한 김정은이라는 젊은 지도자마저도 끊임없는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으로 남북 관계를 박살내자 사람들은 더 이상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2014년 1월 1일에 북한의 김정은은 전 국민을 놀라게 한 아주 충격적인 신년사를 발표했죠. 북남 사이 관계 개선을 위한 분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민족이 외세에 의해 갈라져 살고 있는 것만도 가슴 아픈 일인데 동족끼리 비방하고 반목질시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으며 그것은 조선의 통일을 바라지 않는 세력들에게 오부지리를 줄 뿐입니다. 백해무익한 비방 중상을 끝낼 때가 되었으며 화해와 단합에 저해를 주는 일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남선 당국은 무모한 동족 대결과 종북 소동을 벌리지 말아야 하며 자주와 민주, 조국 통일을 요구하는 결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북남관계 개선으로 나와야 합니다. 우리는 민족을 중시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 과거를 불문하고 함께 나아갈 것이며 북남관계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지금껏 해오던 수많은 악행들에 대한 반성 없이 급작스레 태도를 바꾼 이 모습을 보고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는데요. 당시 언론에 따르면 북한의 이러한 행태는 2013년 12월에 장성택을 숙청하면서 내부 권력을 장악한 김정은이 불안해진 국내의 엘리트층과 대중들을 안정시키고 평화적인 국가 이미지를 연출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압박을 완화시킴과 동시에 남북 관계를 개선해 남한으로부터 경제적 협력을 받으려는 아주 철저히 계산된 뻔뻔한 행태였다고 하죠. 이러한 상황 속에서 북한은 그해 2월 군사 문제와 인도주의 문제를 철저히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본인들이 먼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합니다. 무려 3년 4개월 만에 이루어진 극적인 상봉이었죠. 수년 만에 성사된 기적 같은 기회였던 만큼 만남의 순간과 이별의 순간이 매우 뜨거웠던 제19차 이산가족 상봉이었습니다. 치매 증상이 있었지만 수십 년 만에 만난 딸을 알아보고는 눈물을 흘렸던 할머니도 계셨었죠. 이후 김정은은 2015년 1월 신년사를 통해 또 한 번 우리를 놀래켰습니다. 우리는 남선 당국이 진실로 대화를 통하여 북남 관계를 개선하려는 입장이라면 중단된 고위급 접촉도 재개할 수 있고 부문별 회담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분위기와 환경이 마련되는 데 따라 최고위급 회담도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대화 협상을 실질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라는 아주 달콤하고 희망적인 메시지였죠.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서해 바다에서 크고 작은 도발을 멈추지 않았고 미사일 발사 또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가온 8월 4일. 우리 군인 2명이 비무장지대 DMZ 수색 작전에 나섰다가 북한이 묘사한 목함 지뢰를 밟아 중상을 입었습니다. 국방부는 이번 사건을 북한의 명백한 도발로 규정하고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DMZ에서 북한이 매설한 목함 지뢰에 대한민국 군인 2명이 심각한 부상을 당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났죠. 이에 특별한 보복 조치를 할 수 없었던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2004년 중단 이후 11년 만에 재개했고, 이것에 크게 반발한 북한군은 8월 20일 경기도 연천군에 있는 대북 확성기를 향해 포격을 가하며 48시간 내에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지 않으면 군사행동을 개시한다는 협박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연평도 때에 이어 대한민국 땅에 또다시 선제 공격을 했던 것이죠. 포격을 확인한 우리 군은 곧바로 전군에 최고 경계 태세를 내리고 155mm 포탄 29발을 발사했습니다. 이후 북한군은 밤이 되어서도 48시간의 시야는 최후 통첩이라며 협박 수위를 높이고 있었고, 우리 군 또한 F-15K 전폭기에 순항 미사일을 장착시킨 채 대기하고 있었죠. 다음 날인 21일, 긴장 수위는 더 높아져 갔습니다. 통일부 장관이 보낸 서한까지 거부한 북한은 자제할 것을 요구하는 중국에게도 누구의 자제 타령도 정세 관리에 도움 안 된다라며 일침을 가했죠. 우리의 한민구 국방부 장관도 대국민 담화에서 추가 도발을 해온다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것입니다. 북한 도발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내겠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엄포했고요. 이에 김정은은 준전시 상태를 선포하며 조선인민군에게 완전 무장 명령을 내렸고, 후방에 있던 부대를 전방으로 이동시켰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K9 자주 곡사포가 북한을 조준 중인 모습, K1 전차들이 트레일러에 실려 최전방으로 이동하는 모습, 주한 미군 험비들과 트럭들이 병력을 태우고 파주로 이동하는 모습 등이 확인되었죠. 22일, 온 국민이 불안에 떨며 상황을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오후 6시에 판문점에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결정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물론 북한 측이 제시한 최후 통첩 시간이 오후 5시까지였기에 미국 전투기가 무력 시위 비행까지 할 정도로 서로의 군사적 긴장감은 전쟁 직전까지 갔었죠. 그러나 다행히 북한은 오후 5시가 넘어도 무력 도발을 하지 않았고, 오후 6시에 무사히 회담이 시작되었습니다. 회담은 자정을 넘겨가며 약 10시간 동안 진행됐지만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고, 23일 오후 3시 30분경 다시 시작된 격렬한 회담 또한 여전히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휴전선의 북한 측 화력은 계속 증강되었고, 대부분의 북한 잠수함들이 남쪽을 향해 배치되는 등 수많은 긴장 상황들이 이어지고 있었죠. 그렇게 두 번째 회담이 시작된 지 무려 33시간이 지난 8월 25일 자정. 수많은 관계자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의 안녕을 위해 최선을 다한 끝에 마침내 극적으로 합의문이 타결되었습니다. 북한 군부의 쓰레기 같은 수작질을 뚫고 쟁취해낸 노력의 결실이었죠. 이때 합의된 내용들 속에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도 들어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제20차 이산가족 상봉이었습니다. 10월 20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이번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남측 약 390명, 북측 약 260명으로 역대급 규모의 행사였죠. 특히 98세 최고령 어르신이 휠체어를 타고 65년 만에 두 딸을 만난 것은 당시 큰 화제가 되었었습니다. 그 후 2016년에서 2017년에는 대북 제재에 맞서 핵실험과 ICBM 미사일에 집착하는 북한으로 인해 남북 관계는 좋아질 수가 없었죠. 심지어는 그 기술력 또한 나날이 발전하여 미국마저 위협을 느끼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던 중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1월 1일 신년사에 이런 말을 합니다. 어제 북한과 고위급 회담이 열렸습니다. 꽉 막혀있던 남북 대화가 복원되었습니다.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를 합의했습니다. 평창에서 평화의 물줄기가 흐르게 된다면 이를 공고한 제도로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과 평화 정착을 위해 더 많은 대화와 협력을 이끌어내겠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북한이 이에 응하게 되면서 김여정 특사를 비롯한 북한 대표단이 갑작스레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게 되었죠. 이러한 분위기를 캐치한 문재인 대통령은 4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시켰고, 또 한 번의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한반도 역사 마지막 남북 이산가족 상봉. 8월 20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된 이번 상봉에는 평균 연령 80대, 최고령 101세의 어르신까지도 참가해 북한을 방문하셨는데요. 현존하는 이산가족 대부분이 건강이 악화되신 고령자들이시고 사실상 이번 기회가 가족을 볼 수 있는 생애 마지막 순간이었기에 그 의미는 어느 때보다도 남달랐습니다. 전 세계가 이 순간을 주목했고 한국에서도 집중 보도가 이어졌죠.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모두가 알다시피 2025년 현재까지 상설 면회소, 화상 상봉, 편지 교환 등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북 이산가족 상봉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있죠. 그도 그럴 것이 대한민국 내 국민 여론이나 북한 내 정치적 상황, 국제적인 외교 관계를 생각했을 때 남북 관계 개선이 매우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70년 넘게 이어진 이산가족들의 애끓는 눈물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그리움은 아직도 늙지 않았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의 소망 또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또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북한에 두고 온 어머니와 여동생을 평생 그리워하셨던 고 송해 선생님의 인터뷰와 함께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그 한 덩어리를 어떡할 거냐. 요새 뭐 영수회담하고 뭐 미국 고위 이북이 만나고 뭐 이렇게 뭐 이러지만은 나 이제 뭐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사람 만나는 거 아니냐. 사람이 보고 싶은 거 못 보고 주는 게 한인데 그거를 좀 먼저 좀 크게 좀 하자. 이게 될 것 같은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낭만 DJ였습니다.